오늘따라 초롱초롱한 눈망울, 유난히 신나 보이는 발걸음, 새로운 차원의 활기, 스스럼 없는 몸놀림과 통통 튀는 발걸음을 보세요. 이번 식사로 오늘이 완벽해질 거예요. 내 인생의 동반자에게 최고의 영양소를 선사해주세요.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비결은 과학입니다. 로얄 캐닌은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제조 과정을 통해 전 세계 16개 사료 공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료 생산의 시작은 좋은 원료 선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로얄 캐닌의 모든 공장은 프랑스 본사에서 동일하고 엄격한 기준을 거쳐 선정한 600여 개의 원료 공급처를 이용하고 있으며, 로얄 캐닌이 사용하는 모든 원료는 철저한 추적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얄 캐닌은 각 나라 검역 당국의 규제를 통과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공급된 원료는 공장에 들어온 뒤 엄격한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원료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냄새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검사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지점과 깊이에서 채취한 시료는 심층 분석을 위해 자동 제어 실험실로 보내지고, 이곳에서 근적외선 및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이 시행됩니다. 로얄 캐닌 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이러한 분석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통과한 뒤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심한 원료 선별 후 건식 사료 제조 공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원료 계량입니다. 로얄 캐닌의 맞춤 영양 사료는 각기 다른 포뮬러를 위해 엄선된 원료로 정밀하게 영양 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원료의 정확한 계량은 공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첫 단계이며, 그 다음 분쇄 공정은 사료의 기호성과 소화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곱게 분쇄된 원료는 잘 섞인 후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익스트루전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플레이트에 따라 사료 알갱이의 최종 모양이 결정됩니다. 이후 사료 알갱이에 가금류의 내장에서 추출한 동물성 단백질 원료를 코팅하여 기호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합니다. 코팅 과정 이후에는 사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건조와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응결 현상과 곰팡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실온과 동일한 정도까지 냉각시킨 사료 알갱이는 철저하고 꼼꼼한 여러 번의 품질 검사를 거쳐 포장된 뒤 최종 출하하게 됩니다. 한편 로얄 캐닌 습식 사료 공장에서도 건식 공정과 마찬가지로 원료의 공장 입고 전 동일한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입고된 원료들은 반려동물의 소화성을 높이기 위해 혼합 및 조리됩니다. 이렇게 조리된 원료들은 각기 다른 식성의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습식 사료로 탄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육즙이 풍부한 덩어리는 진한 고기 맛을 선사하고, 무스나 그레이비는 부드러운 질감을 통해 반려동물의 소화성을 높입니다. 이후 습식 사료는 특별히 고안된 파우치와 트레이에 포장된 뒤 영양 성분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멸균 과정을 거쳐 출하합니다. 로얄 캐닌은 반려묘와 반려견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반려동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 품질의 맞춤 영양 사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더 나은 세상, 로얄 캐닌.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지금 이제 12월 달 마지막 그 외과 세미나인데, 오늘은 앞다리 쪽에 견갑 쪽하고 휴머러스 쪽 한번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 위주로 조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깨 관절에 대한 그 이제 관절입니다. 관절,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한 이제 구분을 좀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외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편측성이 많죠. 그 다음에 소형결에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외부 고정을 통한 어떤 보존적인 치료가 한계가 있죠. 뭐 이렇게 붕대 같은 걸 이용한 어떤 보존적으로 하는 것들에 이 어깨 관절은 특성상 한계가 좀 있습니다. 봐서 뒤에 한번 나오니까 한번 보고, 적극적인 어떤 정복이 좀 추천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 어깨 관절에서 이렇게 탈구되는 것들이 많죠. 대부분 내측 탈구가 가장 많고, 외측으로 이렇게 탈구되는 경우도 있고, 전방 탈구, 후방 탈구, 이런 어떤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발생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해박적인 어떤 구조와 생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조물주가 참 잘 만들었죠. 무슨 얘기냐면, 흉측에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배열되어 있는데, 이게 근육과 인대가 이렇게 몸통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늑골을 기준으로 해서 몸통에 어떤, 흉부의 몸통에 늑골을 기준으로 해서 근육으로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디딜 때, 이렇게 뭐랄까요? 흡수가 좀 잘 되게,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상완골 머리, 그 다음에 어깨 관절 오목, 그 주변에 어떤, 연골성 어떤 관절 순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오목한 부분으로 접하여 이렇게 관절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절을 이룹니다. 그리고 관절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부분에서 어떤 탈구와 같은 어떤 질환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 다음에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파열과 결손이 생기고, 상황 어떤 머리골의 어떤 이 머리골이 이제 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진단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병력 청취적인 측면인데, 대부분 이제 외상의 원인이 있는데, 외상의 원인이 가장 많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선천성 탈구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탈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장과정 일찍 탈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외상의 병력이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절을 어떻게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해요? 신전과 수축, 그러니까, 익스텐션, 그 다음에 플렉션 같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어깨뼈 흉부 관절은 뭐라고 할까요? 어깨뼈의 흉부 관절적인 측면들은 내측의 흉벽에 연결이 되어 있고, 어깨 관절들은 오목은 이렇게 상완골 머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병증 여부에서 보면 이게 이제 외상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관절이 이렇게 내가 어깨 관절에서 문제가 많이 될 때는 머리 경추 쪽에도 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 당시 또는 어떤 힘을 받을 때 어떤 기흉, 혈흉 또는 폐, 좌상, 늑골, 골절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봐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견갑골의 탈구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견갑골을 잡고 있는 어떤 근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부, 몸통에 견갑골이 근육으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다리 연결대 근육이라고 하죠. 그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등세모근이 견갑골을 싸고 있고, 그 다음에 마른 모근.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이제 견갑을 제거했을 때 모습 보면 이런 마른 모근 위에, 그 다음에 배 쪽 톱니근이라고 하죠. 이 배 쪽 톱니근. 이 세 가지의 근육들이 견갑골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외상이 있는 애들 보면 이게 견갑골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좌우측 대칭적으로 한번 만져봤을 때 손상이 된 쪽의 견갑골들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몸통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런 견갑골 탈구가 외상에서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근육대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봉합해서 수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 부위의 변형은 비대칭성, 근육의 위축 또는 촉진의 위치, 관절의 가동성, 동통, 클릭은 뭐 이런 측면들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통해서. 그 때문에 견갑의 어떤 탈구, 그 다음에 이 관절, 어깨 관절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체 검사에서 알 수가 있고, 진단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내외 측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 사진을 많이 찍게 되죠. 그랬을 때, 이 탈구적인 측면들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방사선 사진상에서.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견갑골의 어떤 그 근육의 손상에 의한 탈구들은,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좀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체 검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반대편과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상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촬영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CT나 MRI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근육의 파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초음파 같은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견갑골의 탈구는 봉합을 통해서 수복을 한다고 했죠. 그 치료를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어깨 관절의 탈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크게 어떤 선천성 탈구나 이렇게 만성 탈구, 그러니까 여기서 선천적 탈구라는 건 이제 만성 탈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성 탈구에 의한 어떤 급성 탈구,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생긴 게 일주일 이내에 뭐 이런 개념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할 때, 결국은 이 만성적인 탈구들은 관절면의 그 부분이 이제 오목하지 않고 뭔가가 변화가 생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탈구된 것을 이렇게 이렇게 다시 환납을 시켜서 뭔가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 때문에 거기서 통증의 원인이나 어떤 불안정성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성 탈구적인 측면과 급성 탈구적인 측면을 구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변이가 생겼냐 안 생겼냐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만성적 탈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FHNO 같이 위관절을 형성하는 방법과 관절 고정술 이런 개념으로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인공관절 같은 것들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떤 시장성, 보편성에서는 좀 떨어지니까 그런 개념적인 측면이라고 보시고, 외상성 탈구, 급성 탈구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존적인 치료에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분배를 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외과적 치료에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상완 두갈래근에 대한 내측으로 전이를 해서, 이렇게 정복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가시위근의 어떤 건 부분의 부착 부분을 내측으로 전이를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고, 외측 탈구에서는, 상완 두갈래근에 대한 외측 전이술, 그러니까 외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줌으로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어떤 십자인대 단열이 있을 때 관절낭이 고정하듯이 어떤 인대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 보시는 것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인 급성 탈구라 하더라도 위관절 성형이나 뭐 관절 고정술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외상성 탈구적인 측면에서 급성일 때 이제 보존적 치료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정복이 되고 좀 불안정이 되었다면 포대나 외고정, 그러니까 붕대를 통해서 포대를 통해서 이제 실시하는 방법들인데, 우리가 벨트웨어 머슬링 해가지고 이 개념인 거죠. 쉽게 가면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에 해서 이 부분을 안정을 시켜주면서 가는 부분인데, 이런 방법들이 있고, 또는 스피커 스프린트를 이용한 어떤 방법들, 또는 어떤 토마스 스프린트에서 이렇게
굵은 어떤 그 철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스플린트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기간은 2, 3주 정도 실시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은 리스크가 크죠. 하나는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붕대를 해서 이렇게 뭔가 인위적으로 뭘 잡아놨을 때 첫째로는 잘 풀린다는 것들. 그럼 풀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단단하게 더 고정을 높이기 위해서 좀 세게 좀 붕대를 했을 때 뭐 어떤 혈행장애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접촉면에 있어서 어떤 피부의 문제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했을 때 재발의 문제 또는 실패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뭐 그 붕대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들은 보존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고 선천적 탈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내측 탈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탈구가 되면 가동 범위가 ROM이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전이 이렇게 쭉 펴주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통증도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상적인 위치로 정복한 후에 불안정성이 느껴지거나 또는 어떤 운동 제한이나 비스테로이드 항염 치료 추천이 이렇게 이렇게 추천이 되고, 다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방사선 사진상에서 관절 구조가 정상적인 경우에 외과적으로 이제 교정을 한다. 아까 이제 급성 탈구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방사선 상에서 이제 그 견갑 쪽에 그 오목한 부분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게 2D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CT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절 고정이나 상완골 머리 절제술을 통한 어떤, 정복,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내측 탈구 시대 이제, 아주 옛날 얘기죠. 외과적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고민할 수 있는 게 상완 두 갈래 근의 어떤 내측 전이술입니다. 그래서 내측 탈구에 대해서 상완 두 갈래 근의 내측 겨딘대의 역할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보통 이게 내측으로 절제를 했을 때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이제 견갑에서도 나오는 가시위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은 흉근들, 그 다음에 얕은 흉근들. 그랬을 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이 상황건, 이렇게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절제를 하게 되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불이 상황건을 절제를 해서, 불이 상황건, 상황 가로 지지대, D라고 하죠. 이것을 절제하면서 이 부분이 원래는 여기에서 운동이 되는 것을 옮겨서 고정을 해줌으로 해서, 결국은 이 머리가 내측으로 탈구되는 것이 저쪽으로 힘을 받게 해줘서 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말로 풀어버리면 내측을 어깨 돌기 아크로미온에서부터 이렇게 상어 중간부까지 피부 절제를 하고, 근막을 절제해 근육을 내측으로 견인한 다음에 상완 두 갈래 근을 얕은 흉부가 깊은 부착 부위를 상완골에서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측으로 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조심해야죠. 좀 이따 뒤에서 신경 나오니까 이 부분이 있으면 여기 지나가는 신경들이 있죠. 이 신경 조심하고, 그 다음에 부리상완근의 힘줄을 절단하여 견갑 오목근의 어떤 힘줄을 노출시킨다. 그리고 관절랑이 이렇게 파열되지 않았을 때는 절개해서 속 안의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상한 가로 지지대 결국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절단을 해서 이것을 내측으로 옮긴다. 해서 고정을 한다. 이런 흐름의 수술적인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가시위근건에 대한 어떤 전이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의 부착 부분을 한 반절 정도를 이 뼈채 분리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이동을 시켜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뼈체 절단을 해서 옮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K-와이어나 우리가 그 팔자로 이렇게 텐션 밴드 그 와이어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안착을 시켜주는 방법적인 측면들이 가시위근건에 대한 전이 수술인데, 결국은 상완 두갈래건 전이술과 가시위근건 전이술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튼간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외측 탈구되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내측 탈구가 많다고 하니까 이제 내측 탈구는 그렇게 하지만, 외측으로 탈구가 되어 있을 때는 이, 상완 두갈래근의 건을 아까같이 똑같이 절단을 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외측으로 이렇게 견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견을 해서, 이렇게 안착시킨다고 할까요? 부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측으로 탈구되는 힘을 이 뇌측으로 이렇게 뇌측에서 힘이 작용해서, 안정화를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술적인 측면들은 대부분 다 관절낭에 대한 평가를 같이 진행을 하죠.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한번 어차피 뭐 책 부분이나 이런 거 보시면 좀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좀 아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뼈의 부착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여기서 절단을 하고, 대결절 부분을 절단하고 나서 이걸 옮기고 나서 그걸로 이렇게 여기를 다시 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K-와이어나 어떤 텐션 밴드 와이어, 또는 레그 스크루,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안정을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큰 결절 부분을 절단을 해서 상완 두갈래 건을 외측으로 옮기고 그것을 다시 고정시켜줌으로 해서 이것이 이 고정된 데서 막히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외측 탈구를 교정하는 방법, 원리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술적인 방법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두 가지, 내측 탈구, 외측 탈구,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인공인대를 이용해서 이제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알렉산더법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테프론이나 나일론을, 이렇게, 관절낭 주변으로 이렇게 묶어서 장착을 해서 이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962년도에 시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측 탈구보다는 이제 외측 탈구에서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측면에서 접근해서 견갑 가시 원위 부분, 견갑 가시의 원위 부분, 이 원위 부분과 상완근 큰 결절을 노출시켜서 드릴링을 통해서 이제 구멍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인공인대를 관통시켜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가장 초기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법은. 그러면서 이제 내측 탈구에 적용되는 적인 측면은 이 발음이 맞나 모르겠지만, 보완법? 이런, 반법이라고 하는데, 반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비슷비슷하지만, 이렇게 큰 결절 밑 부분에서 터널을 구멍을 뚫어서 거기를 관통시켜서 결국은 견갑바시 쪽에서 이렇게 해서 배듭을 짓는 부분인 거죠. 이것은, 내측 탈구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볼법, 그러니까 볼법은 그 삽입 경로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돌아서 나오는 거죠, 돌아서. 그러니까 내측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내측과 외측에 다 이게, 그 인공인대가 돌아서 이렇게, 장착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캠벨법은 이제 이것을 이제 팔자적인 측면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미음자 같이 옆에서 바라보면 요런 느낌, 앞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적인 측면으로 장착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법을 이렇게 개량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다 그게 썩 아주 이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안정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고민되는 게 이제 슬로코법과 그다음에 데빈 슬로코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수복되기까지 단기간에 관절 고정 의도의 와이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깨 관절 오목의 이 연골 부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살짝 관절 고정이나 뭐 할 때 여기를 자를 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요 신경 지나가는 부분에서 살짝 이 부분에 구멍을 좀 뚫는 거죠. 그러고 거기에 두 개 구멍을 뚫어서 관통을 시키는데 이게 외측에서 내측으로 관통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바클레이의 슬로코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아서 저 내측에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데비안 슬로코법 이렇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바짝 되게 이렇게 상완 머리근 바로 밑에 부분과 그 다음에 견갑 오목 부분 바로 윗 부분, 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해주는 수술법이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뭐가 될까, 안정을 취하는 방법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결국 앞에 있는 방법들보다는 혹시라도 내가 인공인대를 이용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트랜스 아티큘러 피닝 같이 정말 얼마 안 됐고 급성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관절면은 깨끗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트랜스 아티큘러 피닝과 같이 이렇게 고정해주는 핀으로 거의 고정하고 안정을 취하고 몇 주 지나서 그 핀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죠. 대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관절에서 탈구될 때와 마찬가지로 관절낭 봉합을 잘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절낭이 이렇게 외상에서 파열돼서 뭔가가 탈구가 됐다 했을 때 환납을 시키고 관절낭을 잘 봉합을 해서 수복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불안정하니까 트랜스 아티큘러 피닝을 이용해서 핀으로 그 부분을 잡고 안정을 시키고 있다가 몇 주, 보통 3, 4주 정도 지나서 2주 이상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 그랬을 때 그 핀을 제거해 줘서 이 관절에 안정 취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 자료에는 어깨 관절에서의 어떤 트랜스 아티큘러 피닝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급성 탈구가 됐던 또는 만성 탈구가 됐던 선천성 탈구가 됐던 이제 관절 고정적인 측면이죠. 관절 고정술. 관절 고정술은 결국은 이 부분은 골 절제를 하고 들어가서 결국은 경관절의 이 오목 부분을 좀 잘라주고
글레노이드 쪽을 잘라주고 상완골 머리 쪽을 잘라줘서 잘라줄 때 그 105도 정도에서 110도 정도 105도에서 110도 정도를 맞게 잘라서 이 면을 이 자른 면과 이 자른 면이 만나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골이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면질 같은 것들을 이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이나믹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되게 굴곡이 심한 어떤 그 컨처링, 플레이트에 대한 컨처링을 통해서 그 안정이 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스크루들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고정하면서 이 부분을 고정해주는 방법인 거죠. 이 부분을 고정해주는 방법이 관절 고정 수술입니다. 그리고 관절 고정적인 측면을 조금 이제 술기를 조금 보면 우리가 이제 만져질 수 있죠. 그 견갑의 어떤 그 원이 끝부분이 조금 두껍게 가장 볼록 튀어나오니까 그것을 아크로미오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래서 절제를 하게 되면 절제를 하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상완골 이렇게 중간 부분까지 피부를 절제하고 분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앞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오모 트랜스버스 머슬 그 다음에 트라페조이스 머슬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델토이드 델토이드 머슬과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스카풀라 파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크로미온에 붙어 있는 이것이 이제 아크로미온 파트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우리가 스파이널 프로세스 뭐라고 할까요? 견갑 가시를 통해서 위아래로 분리가 되면 여기 아크로미온 쪽에서 이게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이 아크로미온에서 이 아크로미온 파트에서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부착돼서 내려가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가 됐든 이렇게 비스듬하게 절단을 해주죠. 이게 절단이 되게 되면 이 근육, 델토이드 머슬 아크로미온 파트가 전체가 이렇게 젖혀지면서 이제 관절 안을 명확하게 관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신경인데 뒤에서 볼게요. 뒤에서 더 잘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크로미온을 절단을 해서 델토이드 머슬인 것들이 이렇게 젖혀지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관절인데 그러면 우리가 견갑의 밑부분에서 오는 인프라 스파이너스 머슬이 이렇게 텐던이 부착되어 있죠. 이 친구도 끊고 절단하고 그 다음에 테레스 마이너 밑으로 테레스 마이너 머슬이 있죠. 이 부착 텐던 부분을 또 절단을 하는 거죠. 그러고 요 아크로미온 바로 밑에 여기 돌아가는 이 신경이 이제 주의해야 될 신경입니다. 그것을 스카풀라 너브 신경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결절 부분, 큰 결절 부분을 또 자르게 되죠. 그러면 이게 튜버클을 절단을 해서 젖히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관절이 노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 결절에서 절단을 해서 올린 거고 아까 얘기했던 인프라 스파이널 머슬 그다음에 테레스 마이너스 머슬의 텐던 그다음에 하나를 더 자르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자른 부분이 바이셉스 브라키스 머슬 커트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관절랑을 절제하면서 열 수가 있죠. 관절랑을 절제해서 열고 그 다음에 오스테토미를 하는데 이제 가능하면
105도 정도의 어떤 그것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헤드와, 글래노이드 쪽을, 커팅을 합니다. 오시테토미를 하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임시 핀을 통해서 핀이나 뭘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플레이트에 대한 컨츄어링, 그 다음에 고정, 해면질 이식, 해면질 고리 이식,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뭐, KY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이 그래도 큰 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정력을 키우기, 위해 가능하면 한 3, 4개 정도의 스크류 정도 홀을 정확하게, 들어가야, 그나마 조금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관절 고정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그 상완골 머리 쪽과 그 다음에, 글래노이드 쪽을 이렇게 절단을 했다 하더라도 연골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그 연골이 있으면, 연골을 제거해서, 어차피 서로가 골적인 유합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이는 가능한 연골들은 다 어떤 그 하이스피드 드릴이나 벌을 이용하던 벌은 다 긁어버려서 연골을 없애주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관절 고정에서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 고정술은 이제 위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관절 고정술이 아니라 우리가 유관절 이제 성형술, 그러니까 유관절을 형성하는 방법인 거죠. 유관절 성형술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이제 글래노이드적인 측면만 절단을 하고 좀 더 크게 절단을 해서 이 관절 운동이 이루어질 때 어떤 마찰, 어떤 닿지 않게 함으로 해서 유관절이 형성되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뜻인 거죠. 또는 글래노이드를 조금 오시테토미를 하고, 그 다음에 상완 머리 쪽도 오시테토미를 하고, 해서 이제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견갑과 상완골이 서로 만나는 어떤 이 부분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부닥트림, 이런 것적인 측면들을 좀, 이렇게 더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어깨 부분의 앞쪽 외측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수술 부위를 확보해서 관절량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결절 부분, 그러니까 큰 결절 부분을 절단하는 거 빼고는 비슷하게 이제 접근이 되죠. 그래서 관절량인데 확보가 되면 절개해서 이것만 잘라내고 끝내는 거. 그러니까 관절 고정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부담이 적죠. 그래서 관절량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관절 오목의 글래노이드 쪽에 절제할 때 외측 이 부분보다는 내측 쪽으로, 저 안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절단하니까 내측으로 더 파고 들어가게 조금 각을 줘서 절단을 해라, 그 소리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상완 머리근도 상완골 머리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골 절단을 해서 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그 테레스 마이너 머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사이에 넣어서 완충으로 넣기도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고양이, 그 다음에 스코티시 폴더,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좀 증상이 심하고 우측 앞다리가 좀 심하다. 이제 품종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애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고양이들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보행 검사를 하기가 좀 어렵죠. 보행 검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어떤 버팀은 좀 있고, 그 다음에 앞다리 운동 중 파행이 관찰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좌측은 덜 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 어깨 관절을 이렇게 신전 시 좌우측보다 좀 통증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이나 좌측이나 다 이 ROM은 많이 이렇게 줄어 있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양쪽 다리도 완전히 뭐 정상은 아니고, 집에서 정상 운동 후에 파행이 있고, 압박식 이렇게 버팀도 있고, 압박식 버팀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통증 반응은, 이렇게 없었습니다. 뒷다리에서는. 그리고 근육량이나 뭐 어떤 가동성도 정상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보면은, 이렇죠. 되게 안 좋죠. 탈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어깨 관절의 양측이 다 탈구되어 있는데, 어디로? 후방으로 탈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다리에서는 미약한 이제 고관절에 대한 어떤 이형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관절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골관절염 소견이 있으나 골증 소견은 없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탈구가 된 거죠. 골연골 이형상증, 그러면서 뭐 관절염, 뭐 어깨 탈구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물 쪽으로 좀 이제 그 엔세이드를 조금 투약을 했었고, 일주일 했을 때 미묘하게 나아진 것 같지만 움직임이 조금 빨라졌다. 갔는데 뛰는 것은 여전히 못한다. 그 다음에 뭐 그 소화기 증상은 없었다. 그 약 먹고 활력이 좋아지고 뛰기도 하는데 약을 먹는 동안 아파하는 동안은 운동 제한 그 약을 이제 먹으면서 아파할 때는 이제 운동 제한을 3에서 5일 정도 하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 전쯤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버티컬과 장난을 치다가 쿵 소리가 났고 그 이후에 쩔뚝거리며 걷는다. 오른쪽 앞발이 더 심하게 든다. 또 이제 그랬죠. 재진시에서. 그래서 다시 또 이 재진시에서 이제 떴고 그러니까 CT를 한번 찍어봤죠. 찍어봤는데 요런 그림인 거죠. 아프게 생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수술을 진행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결국은 이제, 나는 이제, 바사 클레노토미를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 아크로미온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젖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인프라 스파이너스 머슬 있죠. 이 텐던하고, 그 다음에 테레스 마이너 머슬 텐던도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셉스 텐던도 절단을 해서, 예, 이런 식으로 랑을 열어서, 그 다음에 글레노이드를 이렇게 절단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먼저 이렇게 어프로치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크로미온인데를 절단을 하는 거죠. 절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텐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나오죠. 절단을 하면서 이제 관절이 뭐라고 할까요? 노출이 된 겁니다. 관절이 노출이 됐을 때 관절이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팅을 하는 거죠. 커팅을 하는데, 글레노이드 쪽에서 가능하면 내측 방향으로 더 되게. 그래서 글레노이드를 절단을 했을 때, 커팅이 됐을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관절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봉합을 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아크로미온을 이렇게 절단하고 우리가 K와이어와 와이어를 이용해서 텐션 밴딩을 한다고 할 때 너무 이 뼈의 어떤 폭이 작죠. 작아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완벽한 어떤 이렇게 서로에 딱 이렇게 밀착되게 컴프레션이 되게 가야 되는데 그 정도 힘을 가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저 부분에서
많은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감성 시로마 같은 것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팔자 와이어링을 통해서 핀을 지금 삽입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 컴프레션을 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골절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골절을 시켰다 했을 때, 텐션 밴드 와이어를 하는 부분은, 앱솔루트, 그러니까 완전 1mm, 갭이 1mm 이하로 이렇게 완전 이렇게 밀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골절적인 측면에도 보다가. 근데 여기가 고양이고 뭐하고 하면은 정말 뼈가 생각보다 얇고 그렇게 힘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뒷부분이 사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났을 때의 모습인데 보이실련가 모르겠지만 보일까요? 잠깐만 보이세요?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상당한 갭이 있죠. 이걸 했다고 하더라도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이 끝났는데 퇴원해서 활력도 양호하고 식욕도 좋고 뭐 내고증도 유지되고 부종을 많이 하지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기본 항생제나 어떤 진정시험제가 나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13일날 퇴원했다고 하면 20일날 한 일주일 정도 뒤는 것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처음보다 확실히 걷는 게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다다가 관찰되기도 했다는 거고 뭐 크게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역시 시로마가 핀과 와이어링 한 부분에서 시로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뭐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한 2개월 정도만 좀 버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고 버티는 것도 좋고 연발을 먹고 괜찮았고 그 다음에 내고정물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사진이 조금 그런데 여튼 이렇게 맞닿지 않을 거죠. 그리고 움직였을 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마찰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 다음에 시로마가 생기니까 이제 삼출물을 좀 뽑아보면 조금씩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계속 그래서 약간 좀 붕대를 좀 이 삼출물 때문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내고정물이 잘 유지되고 있고 다시 또 이렇게 재진 시에 보면은 붕대를 해주지 못했고 더 이상 그러니까 붕대를 한다 하더라도 유지가 잘 안 돼요. 시로마는 계속 있고 우측 전지에 있어서 하여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초반에 있고 그런 압박시에 버티고 통증은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관절 가동 범위는 미약한 감소 그 다음에 근육량도 살짝 감소되어 있는 상황. 그러나 관절에 대한 가동 시에 연발음은 없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재진하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최후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계속 재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됐을 때 시로마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행도도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걷는 건 좋아지고 있고 계속 연발음은 없고 그래서 그러고 뭐라고 할까요? 2개월이 좀 안 된다고 붙었을 때 보면 아크로미온 부의 골류압이 완료가 되면서 그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게 시로마도 이렇게 없어진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행을 조금 보면 이게 이제 초기 퇴원하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수술한 거죠. 이 정도로 얘기가 컸죠. 보면 저 정도 2주 정도에서 근데 이게 보면은
4주 정도 됐을 때 모습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 영상이 찍혀서 조금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6주 정도 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한 8주 정도의 모습. 갈수록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 친구가 소심하게 숨어 있다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모습을 보면 걷는 게 무지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요. 걷는 게 무지 좋아져 있는 상황. 그래서 보면 이 친구인데 지금 한참 있다 와요. 그래서 보면 되게 조금 자연스럽죠.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환자는 이렇게 증리가 끝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그 다음 시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잘 쉬셨죠? 다음 시간 바로 이제 시작하시면 아까 끝날 때 조금 연락이 와가지고 조금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 양해 구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위관절 형성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그 통증이 없으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을 거 아닙니까? 삶의 어떤 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아크로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좀 부담은 있지만, 여튼 간에, 관절 고정적인 측면보다, 관절 고정적인 측면을 꼭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관절 형성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FHNO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이제 휴머러스에 대한 휴머러스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프랙처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휴머러스의 프랙처를 조금 보면, 이게 이제 프락시말, 그러니까 근위 쪽하고, 다이아피지얼하고, 슈프라콘다일하고, 콘다일러, 이 이제 네 가지 개념들로 조금 나누죠. 그랬을 때 이 프락시말적인 측면은 계속 이제 워낙에 두껍죠. 이 휴머러스의 근위 쪽은.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적인 측면에서 걔는 한 42%, 고양이는 57%. 슈퍼콘다일에서 보면은 이제 개에서 15%, 고양이에서는 18%. 그 다음에 콘다일러적인 측면에 개가 훨씬 많죠. 44%, 꽤 많습니다. 고양이에서는 5% 정도로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휴머러스가 참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굴곡이 좀 기가 막힌 뼈죠.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S자 모양이죠. S자 모양. 그 다음에 프락시말 쪽으로는 이 컨벡스한 어떤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다이아피지얼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컨케이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디지털 파트에서는 나눠져 있어요.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락시말은 되게 두꺼운 어떤 형태고, 중간 부분으로 미디얼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줄어들다가, 슈프라 트로클레아 포레이먼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골이죠. 그러다 보니, 굴곡이 아주 심한 어떤 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코달 쪽으로 보면은 봤을 때 코달 쪽으로 보면 액시얼 아터리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레디얼 러브, 레디얼 러브가 이 레터럴 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죠. 뼈의 쪽에서. 그 다음에 미디얼이 좀 골치 아픈데, 미디얼은 내려와서 이 원위 쪽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갈래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술적으로 접근할 때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신경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림이 전혀 마땅치. 결국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접근을 하는데, 절개에서 이 신경적인 측면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크게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 델토이드 머슬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트리셉스 브라키가 있으면 이렇게 젖힐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레터럴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레터럴로 튜브 절제를 하고 레터럴로 갔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레디얼 러브가 노출이 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젖혀야 되죠. 그래서 이 다이피시스에 있어서의 어떤 수량을 확보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 레디얼 러브에 대한 부분인 거지 거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완골 머리 쪽에 가깝게 있는 그레이트 투버클하고,
그 다음에 가장 원위 쪽에 있는 레터럴 에피콘다일 이 부분이 이 그 랜드마크가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제할 우리가 촉신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만진 상태에서 이렇게 절개하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부 절개는 그 상완골의 전방 외측 경계를 따라 이루어지며 상완골의 큰 결절에서 근입으로 외측 상과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제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절제에서 보면 신경이 이렇게 숨어 있을 거고, 이 부분에서는 신경이 이렇게 노출이 되죠. 나오고. 그래서 레터럴 헤드, 그러니까 트리셉스의 브라키얼 레터럴 헤드의 머슬, 이 부분들. 그래서 피하고 근막을 절개해 피부와 함께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그, 세팔릭 베인 측면 경계를 따라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그 세팔릭 베인의 측면에다 절제를 하게 되면 이제 뼈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앞부분으로는 팩토럴. 얕은 흉근이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그 골절되어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어려워요. 여기가 휴머러스 골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다리 좌우측, 뒷다리 좌우측 했을 때 상위 케이스죠. 상위 난이도죠. 굴곡도 심하고 플러스 힘도 많이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 할 때 어떤 신경 써야 될 어떤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깝게 있다는 게 난이도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 골절이 됐을 때 대부분 외상에 의해서 골절이 되다 보니까 단순 골절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복합골절이 많고, 그러면은 우리가 물리적 어떤 팩터에 있어서 어떤 골절 정복에 있어서 이렇게 물리적 안정성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튼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어프로치적인 측면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면 그 다음에 뭔가를 수술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경 조심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밑으로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제 원위 부분이 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 델토이드 머슬을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젖히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노출이 끝난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추가적인 노출을 더 해야 되거나 했을 때는 골막을 이렇게 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고, 이렇게 노출이 된 상황에서 결국은 뭐를 합니까? 이런 식의 플레이트나 또는 어떤 라드적인 측면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우리가 라드를 삽입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측에서부터 이렇게 삽입이 돼야 되는데, 이 굴곡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레트로 가냐, 아니 이게 정방으로 가야 되냐 해야 되는데, 요번에 보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튼 물리적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골절일 때 레그 스크루를 이용해서 컴프레션을 시켜주는 그러면서 이 플레이트를 통한 어떤 고정하는 것들도 있고, 단순골절일 때는 이러지만, 이렇게 단순골절일 때는 그나마 좀 해볼만 한데, 복합골절일 때는 이런 어떤 플레이트만으로는 힘들죠. 경우에 따라서는 더블 플레이트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드앤 플레이트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적인 측면도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마비골절까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레그 스크루에서 또는 포지션 스크루, 이것은 지금 레그 스크루가 적용이 된 거죠. 그 레그 스크루로 이렇게 컴프레션을 시키면서 플레이트를 적용한 것들인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골절이 됐을 때 이 레그 스크루,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골절이 됐을 때 이 레그 스크루 있는 이 부분들이 여기는 두 개의 사이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이 안정성을 확보해 주거든요. 이 단순한 사골절에서 뭔가 이렇게 딱 밀착을 시켜주고 당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에 있어서 이 플레이트들이 로테이션이든 밴딩이든 어떤 그런 힘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러한 골절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되게 안정적인 거죠.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식의 어떤 골절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되게 어떤 브릿지 플레이트를 이용해야 된다. 여러 어떤 골절이 생겨서 브릿지 플레이트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 브릿지 플레이트로 했을 때 이 플레이트의 두께 및 어떤 이 스크루들적인 측면에서 이거 되게 불안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힘이 버틸 수 있냐,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 측에서부터 상황 큰 결절 근방으로 해서 이렇게 라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를 적용하는 것들 방법, 그래서 라드 앤 플레이트를 적용하는 방법들로 브릿지 단독으로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블 플레이트를 하기에도 만만치 않고, 왜냐하면 뼈에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그럼 저런 어떤 브릿지적인 측면에서 라드 앤 플레이트적인 측면이 보통 선택되기가 쉬운데, 결국은 이 라드를 적용하는 것들, 적용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죠. 여기 라드를 적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은 처음에는 이렇게 골절이 됐으면 여기서부터 요 내측으로 나가거나 또는 여기서 이렇게 나갔다가 이 내측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아예 이것이 된 상황에서, 예전에는 위에서부터 저도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어떤 추세는 여기서부터 들어가 버려요. 여기서부터. 내측 에피콘다일이 있는데 에서 자입점을 잡아서 관절면을 피해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상완 머리 쪽에서 이 경관절 쪽 이 부분에 나오지 않게. 이것이 되게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 라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원위 쪽에서는 두께가 두꺼우니까 이게 투 사이트 근이나 니어코텍스나 파콜텍스나 다 뚫기가 쉽지만, 이제 라드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리어만 되기가 쉽죠. 리어만 되기 쉽고, 그 다음에 이 라드가 어느 적정 수준의 이상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면, 라드가 어느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장착이 되게 되면 그것은 돼요. 무슨 얘기냐면 플레이트가 한 단계 더 낮아지도 된다라고 이렇게 AO에서는 얘기를 하죠. 여튼간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다이아피지얼 쪽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튼 휴머러스는 전체적으로 쉽지 않다. 그 다음에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다이아피지스 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터럴 휴머러스 콘다일 프랙처, 그러니까 콘다일러 프랙처 쪽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면 여기 이 펑셔널 아나토미를 보면 콘다일이 있는데 에피콘다일하고 에피콘다일 두 개가 있죠. 내측이든 외측이든 두 군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부분 카피툴룸, 여기가 레터럴 부분이죠. 레터럴 부분에 이 부분이 레디우스 올라 했을 때 레디우스하고 관절면을 이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내측, 그 미디알 쪽에 있는 이 부분을 트로클리아. 이 부분이 울나하고 관절면을 이룹니다. 근데 우리가 그 레디우스 울나 있을 때 힘을 많이 받는 건 요 카피툴륨하고 되는 레디우스 쪽에 힘을 많이 받죠. 그 다음에 보통 이 두 개가 그 고라가 이렇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한 8에서 10주 정도, 12주 정도 되면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센터에 되면서 이렇게 유압이 이렇게 고라가 좀 되나 봐요. 발생학적인 측면에서도 본다고 하면. 근데 고양이는 좀 다르죠. 개에서는 이런 어떤 그 포레이먼이 있는데 야는 올레크로는 포사만 있습니다. 그 포레이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고양이의 가장 핵심적인 그 특징은 슈프라 트로클레아 포레이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야는 슈프라 콘다일러 포레이먼이 있죠. 이쪽으로 뭐가 나와요? 이 브라키얼 아터리나 미디얼 러브가 이렇게 나오죠. 또 이쪽으로. 고양이는 조금 여기에서 조금 다르죠. 아마 돼지도 죄송하지만 족발 먹다 보니까 포사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포레이먼이 아니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튼간에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디지털 휴머러스 프랙처에 대한 어떤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하나는 휴머러스의 한 3분의 1쪽, 디지털 3분의 1쪽인데 슈프라 콘다일러 프랙처, 그 다음에 이게 슈프라 콘다일러 프랙처고 콘다일러 프랙처, 이 콘다일러 프랙처는 유니, 그 다음에 바이콘다일러 두 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슈프라 콘다일러라는 것은 결국은 슈프라 콘다일러 포레이먼의 어떤 포레이먼 쪽에 뭔가가 프랙처가 생기는 건데, 이 위쪽으로 프랙처가 생기는데, 요 관절 면적인 측면에서는 골절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프라 콘다일러 포레이먼에 골절이 생기긴 생기지만, 여 관절면에는 골절이 없는, 그러니까 골절이 이쪽에 생기지 않는 부분인 거고, 개보다는 고양이에서 더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절에서의 골절을 놓고 본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말이 되는 게 뭡니까? 쉘터 타임 1, 2, 3, 4, 5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콘다일러, 아까 이제 슈프라 콘다일러에 있으면 지금 이제 콘다일러 프랙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관절면이 골절이 되는 거죠. 관절면이. 그리고 우리가 쉘터 해리스 타입 4,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얘기하는 거고,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레터럴 파트가 미디얼 파트보다 많이 발생되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쉘터 해리스 타입 보면은 하나는 성장판 기준에서 여기가 골절이 생기는 것들인 거죠. 두 번째로는 성장판 골절에서부터 이런 형태적인 측면으로 1,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타입 3는 이 상장판하고 관절면 하나가 이렇게 먹은 것들인 거고, 그런데 타입 4는 상장판은 멀쩡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절은, 보통, 쉘터 해리스 타입 4, 여기서는 그게 많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는 눌린 거죠. 이게 상장판 쪽에 눌리는 골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니콘다일러 프랙처, 적인 측면, 콘다일러 프랙처에서 유니콘다일러 프랙처를 놓고 본다고 하면, 개에서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 레터럴 에피콘다일러 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아까 해부학적 그걸 보면,
여기 내측이 더 두꺼워요, 여기가. 그 에피콘다일 쪽 보면 외측이 여기가 더 얇습니다. 근데 아까 레디어스가 이쪽에서 관절면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상체에서 내려온 힘은 이쪽 내측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상완골의 힘은 여기가 주가 되는데, 이 밑에 이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힘은 요 외측 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교차되면서 여기에서 좀 힘을 많이 받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프렌치 불독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좀 많죠, 여기 이 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유니콘달 프랙처를 묶어본다면 미성숙계에서 한 뭐 4개월령 정도, 그래서 갑자기 레임리스나 뭐 트라우마 이벤트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성숙적인 다 큰 개인데 그렇게 심한 외상 스토리도 없는데 갑자기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외상을 그렇게 심하게 받은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인 거고, 예전에 한 번씩 레임리스가 있었다고 하고, 뭐 스파이널 품종이고, 그랬을 때는 이제 이 그 휴머럴 인터콘다일러 피셔,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휴머럴 인터콘다일러 피셔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휴머럴 인터콘다일러 그 프랙처라는 것은 뭐냐면, 뭐가 됐던 이 관계가 인컴플리트 오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불완전한 어떤 고라인 거죠. 어디가 휴머러스 콘다일 쪽이.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보면, 요 방사선 사진에서 보면 멀쩡한 여기 요 피셔 라인이 있죠, 여기가. CT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피셔 라인이 있는 것들의 개념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어떤 여기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퓨셔가 서 있는 상황에서 자그마한 힘에도 골절이 되거나 뭐 하는 것들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골절이 생겼을 때는 앞에 얘기했던 휴머러스 인터콘다일러 프랙처를 항상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콘다일러 이제 프랙처, 이제 골치 아프죠. 바이콘다일러 하면 양쪽이 다 나간 개념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와 여기가 다 나간 거죠. 근데 더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마이너 트라우마, 그러니까 마이너 트라우마하고 있다 했을 때는 뭐 걷다가 뭐 살짝 뛰다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커뮤니케이션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휴머럴 인터콘다일러 프리셔 라인을 확인해야 돼. HIP를 좀 봐야 되고. 근데 높은 이제 에너지, 명확한 교통사고가 있거나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프랙처가 생길 때 속도 회피하면 막 그냥 복합적으로 아작이 나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구분, 클래시피케이션, 이 디지털 휴머러스 프랙처에 대한 구분을 좀 보면, 크게 슈프라콘다일러, 아까 얘기했죠, 관절면 살아있는 거죠. 슈프라콘다일러 A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하나는 슈프라콘다일러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골절이 되어 있는 것들을 A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슈프라콘다일러인데 이 골절 플러스 또 하나가 더 생겨 있죠. 이것을 A2라고 얘기하는 거고, 막 2개 이상, 그러니까 막 3개 이상인 거죠. 막 이렇게 골절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복잡 A3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골절 1과 2와 3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골절을 정복할 때 있어서. 그 다음에 유니콘다일러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측에서 어떤 문제가 됐냐. 여기가 내측, 두꺼운 곳이 내측이라고 했죠. B1이고, B2는, 외측. 그나마, 유니콘다일러라고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 다음에 바이콘다일러라는 건 우리가 TY 또는 YT, 프랙처라고 얘기하죠. 이 관절면, YT, 그러니까 이것이 G1은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이런 식으로 골절이 되어 있는 것. 근데 거기에서 하나가 더 생기는 부분.
복합적으로 생겨 있는 부분. C1, C2, C3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단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이제 그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방사선이죠, 방사선. 방사선적인 측면인데, 여기가 외측이고 여기가 내측인데, 크레니얼 코달 쪽, 미디얼 레터럴 쪽 뷰로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찍을 때 크레니얼 미디얼과 이 코달 레터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은 좀 오블릭하게 한 15도 정도는 찍혀야 잘 나온다고 합니다. 약간 15도 정도 오블릭하게,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듯하게 그것이 아니고 약간 15도 정도를 돌려줘야 슈피네이션 시켜야 각이 좀 좋게 나온다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좋고, 이것은 그냥 그 기울여 살짝 오블릭하지 않게 찍었을 때 모습이고, 이것이 오블릭하게 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단순 골절이 아니고 그냥 복잡하다가 커뮤니티하는 프랙처라고 하면 CT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CT를 찍어봐야 돼요. 왜? 여기 되게 복잡하거든요.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T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것이 아까 잘 찍혀진 사진에서는 엑스레이 사진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HIF에 대한 그 골드 스탠다드가 CT죠.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외측, 내측, 이 관절면의 이 부분 했을 때 뭐라고? A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관절 부분에 대한, 아나토미컬한 리덕션.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포함되는 골절이다 보니까, 관절의 골절에 준한 원칙이 필요하니까, 어떤 아주 일기화불한 앱솔루트한 어떤 정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 관절은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떤 고정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섬유화가 되면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빨리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강력한 픽세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그 연부 조직들, 뭐 인대나 텐던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 티슈에 대한 그 손상을 최소화시켜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관절은 오랫동안 조금 오래 두게 되면 막 이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ROM이 안 나오고 섬유화가 되고 결국은 너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빨리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관절에서는 운동을 시켜줘야. 그래서 A 프레임적인 측면에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서지컬 플래닝을 좀 보면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어프로치적인 측면, 레터럴 어프로치를 좀 고려할 수가 있죠. 레터럴 어프로치는 결국은 이제 레터럴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레디얼 러브가 요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레디얼 러브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결국은 요 이스텐서 카피 레디어스 머슬 이 부분을 절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앙키너스 머슬 이 부분을 절단하면 이 부분이 관절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는 미디얼 어프로치입니다. 내측으로 접근하는 거. 미디얼 어프로치적인 측면은 좀 복잡해요. 왜? 미디언 너브하고 얼라 너브 이 부분들이 조금 가지적인 측면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신경들을 보존하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들을 확인해 가면서 결국은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미디얼 그 어프로치가 좀 부담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교과서적인 측면으로 이제 맨날 나왔던 거예요. 레드시 울라의 올레크론 쪽을 이렇게 오스테토미 하는 거죠. 여기를 잘라서 젖히게 되면 트리셉스 머슬인데가 올라가면서 이 관절 부분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훨씬 더 수량하고 확보되는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올레크레논 그 오스테토미를 하게 되면 이것을 부축해서 아까 마찬가지예요. 아크로미온에 마찬가지. 핀과 와이어를 통한 어떤 텐션 밴드 와이어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이 컴플리케이션이 한 30% 이상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 쪽으로는 30% 이상 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추세는 가능하면 여기 이 올레크레논을 오스테토미하지는 않는 거죠. 최근에는. 그래서 결국은 레터럴과 복잡한 경우 레터럴과 미디얼 양쪽으로 다 이렇게 여기를 열고 외측과 내측을 하면서 수술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바이레터럴 어프로치로 보통 많이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지컬 플래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MIO, 그러니까 미니멀 인베시브 그 오스테오토미적인 측면인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하게 이 외측에 유니콘다일러 이렇게 프랙처가 있다 했을 때는 시암을 통해서 어떤 투시를 통해서 이것을 혼납시키고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KOIO나 이걸 통해서 레그스크루를 적용할 수가 있죠. 레그스크루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MIO는 뭐예요? 본일링이 빠르고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모비디티가 좋고 빠른 기본능 회복, 컴플리케이션 적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신 어느 정도 이렇게 숙련이 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그 MIO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게 좀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지컬 플래닝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픽세이션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니콘다일러 프랙처. 유니콘다일러 프랙처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트랜스콘다일러 스크루. 이게 중요하죠. 아주 앱솔루트하게 갭 1mm로 이 레그 스크루를 이용한 트랜스콘다일러 스크루.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안티 로테이션 KY를 보통 적용을 하죠. 또는 에피콘다일러 플레이트를 댈 수도 있죠. 또는 슈프라콘다일러 스크루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 트랜스콘다일러 스크루는 공통이고 여기에 안티 로테이션 KY나 에피콘다일러 플레이트나 슈프라콘다일러 스크루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트랜스콘다일러 스크루 가장 기본적인 이 레그 스크루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X가 뭐예요? 에피콘다일러죠. 이게 개에서 보면은 여기가 미디얼 쪽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레터럴 쪽이고 여기가 미디얼 쪽이고 이 X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트랜스콘다일러 스크루가 들어간 이 부분은 고양이는 조금 차이가 있죠. 고양이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튀어나와 있는 이 에피콘다일러는 촉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개념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형견 뭐 3, 4kg, 뭐 고양이들, 얘네들 보면 이 직경이 몇 미리 안 나와요. 한 3mm? 3, 4mm 나올까요?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트랜스콘다일러 스크루를 할 때 레그 스크루를 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 테크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먼저 구멍을 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그 스크루를 할 때 뭐 하죠? 이 스레드홀을 여기다 뚫고 그 다음에 슬리브나 이렇게 드릴 가이드 같은 걸 넣고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해서 이 홀을 내서 스크루로 이렇게 컴프레션 시켜주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테크닉적인 측면. 또 하나는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이죠. 무슨 얘기냐면 환납을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시킨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스레드홀과 그것을 통해서 홀을 드릴링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개념이 이 트랜스 콘다일러 스크루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적인 측면들이.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MIO를 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수직을 맞추고 막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콘다일러 스크루 개념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 이제 고려할 게 있습니다. 고려할 게 뭐냐면 트랜스콘다일러 스크루에다 안티 로테이션 K 와이어 이거죠. 또는 트랜스콘다일러 스크루에다 에피콘다일러 플레이트 또는 트랜스콘다일러 스크루에 슈프라콘다일러 스크루 이 개념. 이걸 했을 때 결국은 컴플리케이션이 낮은 게 얘네들이 낫다 이거죠. 저는 이게 왜 이제 저한테는 그랬냐면 이 KY 안티로테이션 KY 하는 것도 되게 그 핀이 이 레터럴 파트 이 부분을 그 통과할 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그랬다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그 논문적인 측면에서도 본다가면 이 트랜스콘다일러 스크루의 에피콘다일러 플레이트와 슈프라콘다일러 스크루가 훨씬 더 컴플렉이 적다. 적은 걸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는 아까도 이제 그 성숙돼 있냐 성숙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8개월령 이하인 애들이 훨씬 더 8개월령 이상 애들보다 컴플리케이션이 적더라 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이 적다라고. 그 다음에 트랜스 콘다일러 스크루하고 안티로테이션 K-와이어 뭐 했을 때 이제 뭐가 되든 이 수술을 할 때 몸무게도 되게 이제 중요하게 나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하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몸무게가 그러니까 초형견 그러니까 어리고 그 다음에 라이트 웨이팅 도드 그러니까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애들 6.4kg 뭐 이하인 애들이 훨씬 더 컴플리케이션이 적더라. 그러니까 다르게 놓고 본다고 하면 8개월 이상 성장돼 있는 애들이나 또는 몸무게가 뭐 좀 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컴플리케이션이 많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이제 애프터 케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관절이 포함되어 있는 골절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제 밴데이지 이것을 외부 고정을 2주 이상 하지 마라. 그냥 보통 스웰링이 감소되는 정도만 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불안하죠.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리지드한 어떤 픽세이션이 됐냐 안 됐냐.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붕대라도 해서 막 유지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2주 이상 내가 붕대를 하지 않을 정도의 자신감이 되려고 하면 수술 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 수술이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활적인 측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빨리 움직여줘라 이 관절을.
관절 빨리 움직여져서 그 어떤 회복시켜줘라. 레인지 오브 모션을 회복시켜줘라. 그 다음에 그 수술 후에 섬유화되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줘라. 이게 이제 이렇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올해 마지막 강의인데 앞다리 쪽에서 지금 그 어깨 관절, 그 다음에 휴머러스 쪽 좀 어려운 파트를 좀 봤습니다. 근데 그냥 개념을 조금 같이 좀 잡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했고요. 근데 여튼 휴머러스 쪽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으로 외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3년도 마지막 남은 12월달 잘 보내도록 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형식을 좀 바꿔서 뵐 가능성이 높은데, 여튼간에 2024년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